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이내영 춘향님께 감사드리고 또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계속 이 외교안보 문제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네 분 의원님 그리고 윤동민 박사님 이렇게 모시고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발표를 해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의 현실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교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넓은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딜레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도상으로 보건대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주변 네 나라가 모두 세계 최강대국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없고, 사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도 바로 그러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네 나라 중에 두 나라는 해양 세력이고 또 나머지 두 나라는 대륙 세력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은 항상 갈등하고 경쟁해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그러한 갈등과 경쟁이 수백 년 전서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그 딜레마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 세력 일본이 대륙 세력 중국 명을 치러 갈 테니까 그 가운데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조선이 길을 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다음에 38선 핵정,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러한 지정학적인 딜레마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950년 한국전쟁 때 모택동이 참전을 결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지정학적인 딜레마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시점 아마도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 그 지정학적인 이 우려 사항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서론 삼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지정학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한반도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상승 대국인 중국과 기존 대국인 미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외교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팽창적인 그런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남쪽의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북쪽에서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최근 수년 동안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팽창적인 어떤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세계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러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아주 독특한 정부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자체가 정치권 출신이 아닙니다.
그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참모들도 외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앞으로의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업가 출신답게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미국이 1945년 이후 담당해 해왔던 역할, 즉 세계 정치에서 자유주의 국제 다자협력 질서의 리더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미국만을 생각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틀보다는 양자 거래를 중요시하고 불확실성에 익숙한,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확보해내는 그런 협상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미러 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데 미중 관계는 반대로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기에 표방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반중 친러 정책 노선이 요즘 들어서 완화된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미러 관계와 미중 관계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미중 관계가 경쟁이 심화되고 더욱 악화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불리한 국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미러 관계가 개선되고 또 미일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수가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어떤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이나 미일 동맹에 대한 입장, 또 크게 보았을 때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그 틀은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맹과 미중 관계를 다루어 나가는 그 관리 방식은 상당히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즉 경제적 실리 추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동맹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각 국가, 한반도 주변 네 나라가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인 의도라고 할까, 생각, 이거를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한반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통일이 올 수밖에 없다면은 가장 아마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와 안정을 선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핵 미사일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최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의 권력의 상승, 또 중국 외교의 공세적인 변화, 이거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반중국 연대를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 그 중심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한국이 친중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것을 원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해양 세력의 대륙 진출 루트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을 포위하는 그 해양 세력들의 그 연합, 연대에 그 참여하는 것, 한 고리로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 해양 세력의 진출을 막는 완충국가로, 완충지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지금 현실은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자국의 세력권을, 자체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로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베리아 개발의 협력 파트너나 남북러 3자 협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그렇게 깊은 우려감은 없지만, 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향후 미러 관계, 중러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냉전 질서가 1991년 붕괴했는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부적응증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을 핵 미사일 개발로 보완을 하려고 시도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병진 노선, 경제 개발과 핵국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작년 이래 위기를 고조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핵실험, 그 다음에 24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가지고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깊은 그 우려 내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전략 방향과 관련해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동안의 그 정부들이 구호는 많이 내세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이 정책, 이슈를 일관하는 대외 전략 개념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대외 전략은 평화 통일 축으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분단 지속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원심력, 이거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지만 내심으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 왜냐하면 통일된 한국이 자기네들과 경쟁하는 다른 쪽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 유지를 원하는, 분단의 지속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심력을 약하게 하는 외교, 바꿔 말하자면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분단 상태에 유지되는 것보다 자국 국익에 유리하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그런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통일 이전에도 미국, 일본과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중국이 우려하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배치 문제라든지 기타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해 줄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한미동맹의 지속, 또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에게는 통일 이후에 가능해질 경제협력의 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비핵화, 평화지향, 통상중심, 문화중심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통일된 한국이 자국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그런 국가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 한국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소국인데
주변 국가 모두 비핵 국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의 세력인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한미동맹이 기반화돼 중국을 최대한으로 포용하는 그러한 중첩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교를 잘해서 정치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아도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없으면 그 통일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예멘의 경우를 봐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 간의 화학적 결합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10년, 20년 전서부터 그 작업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면에서 대단히 지금 약한 상태에 있다,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접촉의 면을 넓히는 응집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대북 정책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구심력이 원심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정부가 새로 출범한 그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교 안보 정책 추진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외교, 국방, 통일, 정보를 담당하는 각 부처들 간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제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가 제각각 따로 놀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상호 간의 정보 공유나 협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대외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인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복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국제경제 질서가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통상 이슈들이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통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 통상 기능이 복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로는 외교 안보 문제를 놓고 국론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대단히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생존하고 있는 분단된 한국,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외교 안보 문제를 놓고서 국내적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과 수시로 외교 안보 현황을 논의하는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에 이른바 신사협정이 맺어져서 중요한 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브리핑을 해주고 야당의 대표들은 대외비를 전제로 수시로 논의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보안이 지켜지면서 국론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외교부는 의전이나 행정이 아니라 대통령 행사가 아니라 외교 전략, 전술, 정책,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전방위 외교에 치중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부처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전시작전권의 환수 계획에 맞춰서 한국 자체의 자주적인 어떤 전략 개념을 만들고 그거에 입각해서
이 그 한미 군사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맥락에서 된 국방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국내 정보 파트를 정부의 다른 행정부처로 이관하고 오로지 해외 및 대북 정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그 외교안보 정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미국이 가장 시급합니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미국 방문을 서둘러서 정상회담을 시도해야 될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상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위 정책 결정자들 간의 북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상 통상 및 환율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와의 연계하에 이러한 경제 외교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시 작전권은 조기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2번이나 연기가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군의 그 대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자율적 군으로서의 성장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및 주변 사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적 입지가 약화되어 왔기 때문에 2013년 재연기 이전에 양국 국방부가 준비해 온 것의 연장선의 맥락에서 다시 준비 작업을 재개해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우려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북핵 위협이 소멸될 경우에 철수한다는 조건부적인 그 배치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조건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한중 간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경분리 원칙, 이거를 주장을 하고 펼쳐나가도록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한중 간의 상호협력 심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는 양면적인 성격이 존재합니다. 안보 차원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에서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역사 갈등의 원인은 이 아베 총리의 국수주의적인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등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하되 이거를 양자 문제로만 한정해서 다루지 말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외교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는 이 여성 인권, 전시 여성 인권 위반의 문제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펼쳐나간다면은 우리의 뭐라고 할까, 일본에 대한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되고 더욱더 효율적인 그런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보 차원에서는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투트랙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관련해 가지고는 러시아는 이 잠재적 파트너의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우선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한국이 그동안에 너무나 북한 그 다음에 주변 네 나라에 치우치는 외교를 펼쳐왔는데 외교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동남아, 인도, 그 다음에 이런 그 중진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는 한국 제2의 통상 파트너 지역이고 미중 사이에 아주 유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공동 전선을 펼쳐가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을 잇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정치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특정 국가의 영향에 취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북에 대해서 비핵화의 입장은 분명히 하되 대화의 의지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맹이냐 민족이냐라고 하는 양분법 프레임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동맹이 기묘하다는 상호 보완적인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 과제는 어떻게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남북 간 구심력을 강화하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미 공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질 때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동시 추진의 입지가 넓게 마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의 재개는 서두르지 말고 대미 협력 관계의 심화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안보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덜 민감한 의료, 보건, 환경, 교육 이런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전방위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 시스템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로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의회가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그렇게 이게 효율적으로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구 주민을 통해서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방위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주의 주 의원들, 그 주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엮어내는 네트워크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 외교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만의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의 외교부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회 외교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의회 외교의 특징은 일회성으로 하는 그 방문 외교가 아니고 일종의 그 상설적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상대방 국가의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친선 우호 이 활동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개국 의회에 친대만 의원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커넥션과 의원들 간의 그 개인적인 커넥션을 활용을 하는 그 외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플러스 외교관, 그 다음에 기업인, 그 다음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대만이 원하는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대만 모델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